법적인 무조건성,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국제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안양시 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폭우로 정말 어려운 여름이었습니다. 폭우라고 쓰고서 기후변화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오늘의 위기들이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이런 기후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둘씩 우리 앞에 재난으로 닥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반도는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휴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민생과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정쟁이라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논쟁 가운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잠시 해야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니까 언론에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속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추미애 아들 휴가 적용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마 여러 케이스들, 흡사 시험 문제를 치는 듯해 보이는 여러 케이스를 주고받는 답변 과정에서 장관님이 오해를 하고 취지를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하등의 의견에 다름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국민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하태경 의원님 그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그 설명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때 제가 뭐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일병 휴가 규정에 근거한 문제 없는 거죠? 예,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기타 뭐 다른 사안들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남북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전쟁 중인 거죠? 지금 뭐 휴전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예. 많은 의원님들이 전시 작전 통제권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유엔 사령부 내규 정전시 교정 규칙 그 적용과 관련해서 문제됐던 적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전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한, 그리고 또 그 수십 년 된 상황에 고착된 관계에서 비롯된 애매한 규정 탓인데요. 2010년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 전투기 출격과 관련된 국방부 내부의 논쟁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이었죠? 출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유엔 사령관에 그런 아마 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전투기를 투입했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방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사령부 이하의 한 지역 사령관에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자위권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라라는 답변을 들고선 우리 군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 뭐 일단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논리적으로는 유엔사가 정한 정전시 교전 규칙, 휴전 상황이라면 유엔사가 유효하다면 또 있어야 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애매한 전후 상황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이 종전 선언, 우리가 반드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방의 자주성을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미국에서 하원에서 로칸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한반도 전쟁 종전 결의안입니다. PPT 봐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네. 예,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본 발의에는 현재까지 총 48명의 하원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로칸나 의원 발의자를 포함해서 앤디 킴, 한국계 의원이죠. 바바라리, 그리고 브래디 셔먼, 얼마 전까지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 소위원장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아주 진보 진영 아이콘으로 불리우면서 미국의 여러 여론들을 선도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추가 조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작년입니다. 2019년 7월 11일 로칸나 의원 그리고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3일에는 상원에서도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그 하원에서 발의된 그과 우리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End to Korean War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왔는지 아닌지 그건 제가 좀 결의로는 해봐야겠습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네, 역사적인 결의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날입니다.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정쟁 가운데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세력에게도 불구하고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넘어선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결의안마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한국 국회하고는 상황이 다른 모습이지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 본의원도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김경엽 의원이 발의를 한 종전선언 결의안이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에는 10년 만에 많은 의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최다 의원이라고 하는데 173명의 의원들이 했는데요. 한국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한가한 민주당, 나홀로 종전선언. 예.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의회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회 간의 동맹은 그런 한미동맹은 없나 봅니다. 미국조차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가 대한민국은 실종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결의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회에 통과되는 상황까지 결실로 이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예, 미국이 그 조야에서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들이 크시고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그 지지도 초당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전선언은 우리 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 또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큰 그 계기가 될 그런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공감을 하고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는 그런 미국 의원들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는 그 결의안이 제안되기 전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과되던 상황, 국방수권법 부수조항이 통과되던 날 역시도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련 국회의원 보좌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함께 활동했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미 대사관은 물론이고 외교부의 공식적인 어떤 업무 연락망을 통해서는 제가 연락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려 외교부와 그리고 또 우리 대사관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니 샌더스입니다. 2016년입니다. 북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강화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피스 어그리먼트. 그리고 이제 코리안 롤메이커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의 트윗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 저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니라 공공외교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전선언 결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의 종전선언 결의안이 국방수권법 부수법안으로 통과될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당에서 비난하고 있기도 하는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 역량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서 국방수권법을 브래디 셔먼 의원, 로칸나 의원과 함께 수정 발의를 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이 미국 의회조차도 못 따라가는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이 국회의 인식도 개탄스럽지만 또 하나는 공공외교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의 노력에 못 따라가는 공식적인 외교부 채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는요, 국가 중심 외교에서 이제 시민 중심 외교, 사회 중심적 외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으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러 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히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선 방식으로 시민 공공 외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2011년 공공외교대사 임명되고 담당 부서도 신설되고 2016년에는 공공외교법까지 제정이 되게 됐는데요. 이런 제도적 정책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 어떤 점 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공외교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우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또 기여한 부분이 이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사회의 참여 부분을 분명히 늘릴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 내에 있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의 역량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쉬운 게요.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보면요. 여전히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 위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은요.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2019년 12월 분에 각 부처별로 이제 제안을 해둔 내용인데요. 외교부 같은 경우는 K-팝 월드 페스티벌,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는 이민 예정자 다문화 가족 대상 지원, 그리고 또 그 이민자 프로그램 등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공공 외교에 대한 기본적 틀을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프로젝트성 지원에 기반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검을 하셔가지고 2020년 5월은 조금 달리 계획안을 제안하시기도 했거든요. 예, 우선은
저희가 공공외교와 더불어 또 국민외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분명히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더 담아서 그것을 이제 공공외교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우리의 외교도 물론입니다만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공공외교 부분도 우리가 역량 강화를 넘어서 하여튼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는 공공외교를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의 기회를 이용을 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정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K-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국제사회가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강점을 더 정부가 뒤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번에 K-방역은 또 정부의 노력으로 국제사회가 평가를 해준 우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부각되는 한국의 장점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더 국제사회에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가 분명히 하나일 것 같습니다. 공공외교에는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또 정책 공공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공공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요국들의 이해도를 더 제고시키고, 또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그냥 역량 강화를 넘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의 민간 영역에 대한 프로젝트성 지원이나 문화 중심으로 치중됐던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공외교 만들어낼 수 없다.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둔 보다 협력적인 체계,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철학적 고민이 저는 돼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도 기존의 틀 안에서 못 벗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들 제가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모든 사례를 보면은 한 축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책 우선순위 결정권까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이런 시민사회 수석실, 그리고 또 외교부도 관련된 점검,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한 이후에는 대외 직명대사 지정안 통과시키고 양성대사, 양성평등대사 임명하는 등의 조금씩 방향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했듯이 아직도 장관의 인식은 전통적 방식, 프로젝트성 지원, 문화교류 위주,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이상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관련국 각국에 있는 우호 세력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대사관은 형식적인 외교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저는 보다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는 건 맞고요.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책임 공유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국은 정부가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또 시민사회를 적극 견인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어떤 파격적인 그런 구상이 지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방향 설정은 분명히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계속 좀 더 강화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관련국들 여러 사례들 한번 종합적으로 리서치도 하시고 해서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존의 인식, 전통적인 외교 영역으로는 지금과 같은 다변화된 외교의 시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공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큰 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들을 잊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영화 강철비의 맨 마지막 장면, 주인공이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 몰입해서 보다가 뜬금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감정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애국가만큼이나 많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왜 그 단어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까? 국민 여러분, 통일하실 겁니까?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통일하실 겁니까? 그 길에 대한 진지한 논의, 지금 하나하나의 현안에 치중한 정치적 공간이 아니라 큰 길에 있어서 논의를 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다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가야만, 또 더 보태야 할 노력들은 반영해 됩니다. 여러분, 통일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